우선 윤석열 후보가 보여줄 정치 특징, 불통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왜 불통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한테는 강한, 강약, 약강 뭐 이런 이제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되면 제일 높지 않아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 권위주의 성격자는 강자 얘기만 들어요. 자기보다 센 사람. 근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천공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는 혹시 들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 얘기는 거의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일단 보고. 대본 없는 국민과에 대한은 일단 안 할 거라고. 절대 안 하죠. 네. 예. 그건 뭐 대형 사고가 계속 날 테니까. 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이런 것도 거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정해진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런 것만 하겠죠. 프롬프트를 항상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프롬프트 얘기 나왔으니까. 네. 1분 30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기 진짜 힘들어요. 네. 저도 무대 많이 서보는데 주최 측의 준비 사항과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매끄러울 수도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근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제가 분석한 게 맞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제가 볼 때 사례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버렸다. 겁이 많잖아요. 무력감에 기초한 성격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성격은 그 순간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방송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나 이런 걸 쭉 보면 난처한 질문,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백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좀 제가 다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많이 쓰나는데 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제 방송 사고에 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상황에 많이 처해본 사람이라 지금 주최 측에서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네. 근데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시작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주최 측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두가 다 그렇게 넘어가죠. 제 방식이라면 TV조선 부장님 일자리 잃으시겠네? 하여튼 뭐라도 하게 돼요. 누구나. 네. 부장님이라도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네. 그게 하면서. 많이 혼나고자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혼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이러면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그 순간 얼어가지고 무서워서. 혼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러죠. 어차피 윤석열 후보는 농담을 못 하시는데 그 순간 굉장히 당황해서 얼어붙는다. 그리고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도 빈번히 계속 관찰되고 있다. 그 순간 백지가 됐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짜 모범생이잖아요. 가짜 모범생 말씀하셨죠. 자, 기억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모범생은 원해서 지키는데 룰을, 가짜 모범생은 혼나지 않으려고 지킨 룰이라서 네. 다른 사람이 룰을 안 지킬 때는 특히 화를 낸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생략했는데 어쨌든 가짜 모범생도 네. 모범생과니까 격식과 틀 이런 거를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걸 못해요. 순발력이 없어요. 그리고 룰이 변화하면 엄청 당황하죠. 그 상황에서 룰이 바뀐 거잖아요. 프롬프트가 안 나왔잖아요. 거기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딴 걸 못하는 거죠. 그 규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1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저는 그 맥락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외교예요. 네. 국내 상황은 그나마 국내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외교는 룰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버커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이미 그러니까 말을 했죠. 외교를 법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모르죠. 네. 국제관계를 뭐 지배하는 법이 있는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당황하니까 평소에 하는 말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버커 원칙이거든요. 무슨 얘기 물어보면 버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가짜 모범생이니까. 근데 이제 가변적인 상황, 유동적인 상황 이런 경우에는 적응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한단 말이죠. 또 그 자체를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상당 부분 회피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 가짜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때 제가 승부욕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정치를 이기냐 지냐의 이제 승부로 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뭘 요구하면 나한테 이기려고 그런다 지금. 내가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찍어 누르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통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삐. 그러니까 요소수 그러면 광물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또 이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죠. 박근혜 씨는 사실 드라마를 좋아해서 불통 정치가 좀 심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의 어떤 심리적 특징들 때문에 불통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기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측되는 것은 나홀로 정치,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 정치죠.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약자를 짓밟으면서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삐. 좀 유연하게 말씀드리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무력감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는 걸 자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힘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 맞아. 내가 힘이 있었지. 네, 이렇게 나- 순간 깨닫고. 그렇죠. 나 이렇게 힘이 있어. 어. 그래서 살인자들이 느끼는 쾌감이 사실은 삐. 삐삐삐. 자기가 힘이 있다는 쾌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삐. 죽이고 나 오늘 삐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권위주의적 성격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엘리트주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자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짓밟고 싶은 충동,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싶은 충동. 상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엘리트면 아예 삭제 시켜버리고 싶다. 그렇죠. 말도 못하게. 네네. 그리고 조금만 약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시민운동, 뭐 민주화운동 이런 게 벌어진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 가차없이 짓밟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또 삐나고 쾌감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아, 그럴 때 뿌듯해지는구나. 예, 좋아요. 그 순간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패턴을 보면 자기 패밀리를 구축해서 대장을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기 권력 주변에 쭉 포진시켜서 굉장히 권력을 강화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듣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예. 예,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도 약자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면 이제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그런 양반이 손에 왕자를 왜 쓴 거야? 두려움이 있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삐삐. 무서워서 죽인 거예요, 사실은. 전염병처럼 자꾸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란 게 뭡니까? 확 퍼져서 다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포스러운 걸 혐오스럽다고 바꾸죠. 그렇죠. 예. 혐오로. 진짜로는 무서운 건데 네. 더러운 놈이다라고 바꿔버리죠. 네네. 혐오를 그렇게 다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혐오라는 감정은 원래 약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강자에 대해서 혐오가 아니죠. 공룡이 나타나면 우리가 공룡을 혐오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무섭죠, 그냥. 호랑이 나타나면 무섭고 혐오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벌레 이런 거 혐오하죠. 벌레가 왜 혐오하냐? 세균이 있을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면 혐오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해서는 혐오고 강자에 대해서는 공포, 두려움이죠.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약자 혐오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려움을 그러면 왕자의 도움을 받아서 네, 달래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겁니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토론에 취약하기 때문에 토론할 때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같은 게 진행되면 이재명 후보가 말빨이 세기 때문에 등에다 왕자가 크게 새기고 이렇게 그건 손에 못 새기면 어디에라도 새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모범생이잖아요. 그래서 덤비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한테 비판하고 덤비는 사람들. 나는 룰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네, 너희도 룰을 지켜야지 말이지. 그렇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거리로 나온다든가
노동자가 직장에 있지 않고 거리에 나온다든가 가짜 모범생 입장에서 보면 불량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또 분노 폭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간교하기 때문에 처음에 촛불이 타오르자 자기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 울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 깔아놓는 거죠. 이제 박근혜 후보는 날씨가 많이 추운가 보지 촛불 들고 나온 거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생각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쪽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켜야 될 촛불을 거리에 들고 나와가지고 용도 변경을 감히하고 용도 변경. 예. 다음 대통령한테 뭐라 하고 다 불량 학생들이죠. 화가 엄청나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 뭐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대형 스캔들? 대형 스캔들? 예. 가족들이요? 내가 이름 하나 삐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가짜 모험생의 목을 죄고 있던 고삐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 제약이 풀리는 거예요. 처벌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 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일탈을 하고 싶어. 일탈. 예, 나 여태까지 나를 죄든 게 다 풀렸단 말이에요. 이제 안 해보던 거 해보고 싶은 거죠, 막. 무너지고 싶고, 막 망가지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예, 그런 심리가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패밀리 정치 스타일과 결합돼서 부패 사건이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라는 권력을 누릴 때에도 가족 비리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은 패밀리 비리가 측근 비리 자기 측근들과 이런 사람들 요직에 앉히고 이런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동을 잘 안 거는 사람이죠. 우리 장모는 10원도 안 받았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라서 부정부패 사건이 필연적으로 터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측근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본으로 안 믿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잘 안 믿죠. 측근들만 데리고 지금까지 권력을 행사해왔고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수행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제 측근들의 힘이 굉장히 세질 거고. 국고리 권력이 생기는 건데. 네, 생기는 거죠. 음. 측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권력력도 강하고 세 보이지만 머리에 좀 등기 별로 없어가지고 귀가 얇아요. 제가 네.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네, 기대할죠. 잘 모른단 말이죠. 뭐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얘기한 걸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측근들이 윤석열 후보를 이리저리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또 본인도 거기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대단히 섬세하고 그 많은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밸런스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 즐기는 타입이거든요. 보면 네,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해요. 보면 네, 다양한 욕망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났어. 그런 걸 풀어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런 게 안 보여요.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총수님은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못하는 거죠.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그런 게 끊임없이 무수히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 머리 아파 네가 해. 그래서 이제 점점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뽑아서 시키면 된다고 하는 거네요, 지금. 자기 패밀리를 중심으로 계속 쓰려고 그럴 거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쓰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것도 동의합니다. 예. 네, 자기 그룹만 맞습니다. 자기 예. 쪽 사람들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적인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의식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사람들 챙겨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그건 이제 비주얼이 그래서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지난 몇 년간 관찰한 바로는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적이고. 예, 맞아요. 이장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요. 동네 이장? 예. 그 홍준표 후보 등도 툭툭 쳐주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참 역사의 비극인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서 터진 사건이 최순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 맥락상 같다고 봐요.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에 기대서 세워낸 것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내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다 알아요. 안 보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점점 이제 충격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번에 그 1분 30초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측근 정치를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떨까. 그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의존적이었습니다. 워낙 최순실한테 의존하고 있었어요.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그렇게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그 무력감과 두려움 이런 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과연. 누군가에게 또 의존하려고 하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죠. 달려가겠죠. 그게 뭐 무당이든 누구든 달려가겠죠. 그러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터지지 말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의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 자기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네. 네, 그 맥락에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엉뚱하게지는 거죠. 정말 근데 엉뚱한 데로. 문제는 초기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쭉 분석한 것만 봐도 사회 혼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촛불이 타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락가락 외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이제 뭐랄까요? 변화무쌍? 이건 좋은 얘기인데. 종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권위주의 합격자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뭘 그때 받아들이느냐? 힘센 쪽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세면 이 사람 편. 이 사람이 힘이 세면 이 사람 편. 그래서 외교에서도 중미 대결이 지금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세 보인다. 그럼 친중. 그러다 또 미국이 셀 것 같으면 친미. 그러면 불신을 받겠죠. 외국에서도 이제 그 심리 분석 한단 말이죠, 다. 상대 정상에 대해서 심리 네. 분석해요. 다. 다 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요. 국제정세가 변하면.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까지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전형적인 약자거든요. 가난뱅이들 약자. 가짜 모범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정해놓은 세계 질서와 규칙을 제일 많이 파괴한 불량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오, 화가. 또 엘리트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충동, 이런 것 결합해서 한반도가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정도가 감히 나한테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깔보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싶고. 그때 옆에서 예를 들어서 구구 인사가 네. 이번에 한번 버릇을 고쳐주죠. 네. 하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수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가오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쟤들이 나 건드렸는데 내가 참으면 내 가오 떨어지지. 그렇죠. 증오, 박멸 뭐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뭐 남북 관계는 완전히 제일 나빴던 시절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걱정이 태산이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은가 봐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민주당과 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봐라, 나만 배신한 게 아니지. 저쪽이 문제니까 이 사람들 다 넘어온 거 아니야. 꼭 김병준, 김한길 안 데려도 되거든요. 네. 진보 진영에서 저 사람이 가면 어떡해? 좌절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 배신자라는 소리를 할 텐데 틀림없이 민주당 쪽에서 네. 이렇게 쫙 라인에 해놓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심리가 여기에 투영된 게 아닐까. 그것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자라는 그렇죠. 누명 아니겠습니까? 너 민주당 쪽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었냐? 예. 이게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게 굉장히 찔리나 보다. 예. 어.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막 나만 있는 게 이렇게 배신자 천국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뭐라 하지 마라. 다 배신자다 우리는. 뭐 이런. 윤석열 후보는 배신자라는 얘기만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욕먹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국감도 공격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화를 내는. 화되죠. 예, 책상도 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때 많이 혼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그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공격받으면 흥분하거든요. 비판당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비판을 못하게 이제 입을 틀어막던가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데서도 이제 배신자들로 이제 측근들을 채우는 흔히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죠. 네. 나만 그러냐 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가 소그룹을 이끌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하면서 배신하면 안 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니까 네.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네, 네. 라인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분석에 좀 보태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제